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에스턴 마틴 DBX 707입니다. 요즘에는 SUV를 만들지 않았던 브랜드도 SUV를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전통적으로 세단 또는 슈퍼카만 만들던 브랜드도 SUV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라인업에 SUV가 없는 브랜드가 거의 없죠. 영국의 에스턴 마틴도 전통적으로 고성능 스포츠카를 전문으로 했는데 이제 DBX라는 SUV도 갖추고 있습니다. DBX는 에스턴 마틴 브랜드의 첫 번째 SUV이고요. 202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참고로 DBX는 에스턴 마틴의 새 웨일즈 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턴 마틴으로는 처음으로 풀사이즈 5인승 모델이기도 하죠. 파워트레인은 검증된 AMG 유닛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는 AMG에서 공급을 받았고요. 기본 엔진이 4.0 트윈터보입니다. 그래서 DBX는 기본 엔진 자체가 고출력인데 더 높은 출력의 DBX 707을 내놨습니다. DBX 707은 기존과 같은 M177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에스턴 마틴이 추가로 튜닝을 해서 엔진 출력을 707마력으로 높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DBX 707이고요. 가격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DBX의 외장 디자인은 전형적인 에스턴 마틴이죠. 그러니까 첫 SUV이지만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전면에 에스턴 마틴 특유의 디자인이 잘 녹아 있고요. 특히 에스턴 마틴은 기존 스포츠카 시리즈가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면이 공존했는데 이 DBX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707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모델이어서 확실히 일반 DBX보다는 전면 이미지가 좀 더 스포티하죠. 전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릴의 면적인데 역대 에스턴 마틴 중에서 이 그릴의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에스턴 마틴의 그릴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넓어지는 건데 이 DBX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넓어요. 특히 앞쪽의 그릴은 전면 그 가로 라인이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폭보다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형상의 헤드램프 커버도 기존의 에스턴 마틴과 거의 비슷하고요. 반면에 방향지등의 위치는 조금 낮은 느낌이 있죠. 일반 DBX와 707은 전면 디자인이 크게 다르진 않는데 양쪽 사이드 인테이크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707 같은 경우에는 카본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은 더 스포티하죠. 이 차는 전장이 5m가 넘는 그러니까 좀 큰 차인데 실제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저 보닛을 열어보면은 실제 크기가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인테이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능하는 그러니까 뚫려 있죠. DBX는 측면의 실루엣도 아주 늘씬합니다. 옆에서 보면은 무게중심이 꽤 뒤로 가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벨트 라인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높은, 따라서 측면에서 보면은 윈도우의 면적은 조금 작은 편이죠. 그리고 E급의 SUV로는 앞뒤의 오버행도 짧은 편이죠. DBX의 경쟁 모델로는 우루스나 카이엔 터보 쿠페 등이 있는데 우루스와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전장과 전폭은 더 작고요. 반면에 휠베이스와 전고는 더 큽니다. DBX는 에스턴 마틴의 전통대로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체로 수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그 측면의 라인이 좀 더 매끈하고요. 반면에 이게 전동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DBX의 외장은 이 리어의 디자인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SUV가 아니라 승용 베이스의 패스트백 비슷하죠. 통상적인 SUV는 뒤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약간 계단식으로, 특히 뒤를 옆에서 보면은 오리궁뎅이 비슷한, 그러니까 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다른 고성능 SUV와 비교해도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답게 루프 스포일러도 꽤 본격적이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SUV에 있는 스포일러에 비해서 이 디자인이 좀 더 과격하죠. 참고로 DBX는 리어 와이퍼가 없고요. 그리고 테일게이트의 끝부분도 오리궁뎅이의 그 깃털처럼 살짝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아마 추가적으로 다운포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테일램프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고요. 후진등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게 측면까지 이어져 있어서 약간 옆에서 봐도 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이죠. 테일게이트는 전체 면적이 꽤 넓은데 가운데에는 에스턴 마틴 회사명 레터링만 있고요. 따로 차명 레터링은 차 외부에 없습니다. 브랜드 엠블렘은 검은색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옵션이고요. 기본 색상은 하얀색이죠. 근데 번갈아서 보면은 하얀색이 좀 더 예뻐 보입니다. 이 차가 고출력인 거는 리어 범퍼의 디자인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큰 구경의 머플러를 양쪽으로 2개씩 뽑았고요. 가장 아래쪽의 디퓨저 디자인도 모양이 꽤 과격합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앞이 285에 35ZR23, 뒤가 325 30ZR23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280입니다. 이 알로이 사이즈가 23인치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DBX의 실내는 에스턴 마틴의 모델답게 전체적으로 가죽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은 고급차라고 해도 군데군데 플라스틱 또는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실내 전체에 걸쳐서 가죽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아주 일부분에만 쓰였고 전체적으로 다 가죽이 쓰였어요. 이 에스턴 마틴이나 브랜드 자체가 좀 소량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이다 보니까 실내 디자인도 좀 개성이 넘치죠. 그러니까 다른 차와는 또는 다른 브랜드와는 닮은 구석이 거의 없는 그런 실내 디자인이에요. 차체에 비해서 대시보드의 높이는 약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내
그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가 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A필러와 저 도어 트림을 보면은 저기가 약간 좀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랩 어라운드 스타일로 디자인이 됐어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 하면은 전통적으로 수제작 이미지가 강한데, 그래서인지 실내 이 곳곳에 적용된 이 바늘땀 같은 경우에도 유난히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은 좀 도드라져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어 트림이라든가 대시보드 그 아래쪽까지 이렇게 한 쌍으로 바늘땀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통 고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와 천장에 알칸타라나 그런 게 쓰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 부분도 전부 가죽이에요. 참고로 DBX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는데 707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다 가죽입니다. DBX는 전체적으로 가죽의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손잡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가죽이에요. 통상적인 다른 차들의 이 손잡이와는 완전 느낌이 많이 다르죠. 다만 이게 길이가 조절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에 좀 손이 약간 좀 꽉 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선바이저도 가죽이고, 여길 내리면 이 커버 있잖아요. 이 거울의 커버도 가죽이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선바이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은 확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또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쓰이는 가죽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시보드나 이런 데 쓰이는 가죽은 가격 대비해서 아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오히려 잘 안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가죽이 꽤 좋습니다. DBX는 실내 디자인에서 다른 차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어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어 셀렉터가 버튼 타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차는 버튼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이게 운전석과 거리가 약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도 이 가운데 있고, 이 기어 버튼 같은 경우에는 PRND가 있고요. 그러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멀게 느껴지고, 이게 또 전자식이어서 이제 D 상태에서 차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모니터는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이 안쪽에 있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차가 파워트레인이 벤츠와 공유를 하는데, 모니터 내의 디자인도 약간 좀 벤츠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로는 드물게 이게 터치가 안 돼요. 전부 다 이 컨트롤러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 편의성 면에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죠. 터치 스크린 아니니까. 지금이 홈 화면이고,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제 시스템, 차량, 연결, 전화, 미디어, 그리고 라디오, 내비게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메뉴는 이제 차량인데,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실내 온도 조절, 그러니까 공조장치 그 패널이 밑에 따로 있지만 이 모니터에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인디비주얼 설정, 그러니까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또는 주행 모드, 그리고 배기 시스템까지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진 데이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엔진과 관련된, 그러니까 출력과 토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약간 그 그래픽은 다르지만 벤츠와 비슷하죠. 그리고 차량 데이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정도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픽은 다르지만 벤츠와 좀 비슷하죠. 보조 장치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ADAS고요. 그리고 여기는 트릭 컴퓨터 화면. 물론 트릭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라이트 설정에서는 여기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빛이 아주 그렇게 화려한 편은 아닙니다. 적용된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정도에만 좀 이렇게 가늘게 들어갔고요. 오히려 이 차는 1열보다 2열 쪽의 무드 조명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스노우 타이어라든가 견인 장치, 실내 모션 센서 등의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에서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모니터 내에 그런 컨텐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왼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 스티어링, 연동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는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괜찮은 편이에요.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따로 이제 모아져 있는데, 이 공조장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물리 버튼이에요. 그래서 물리 버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더 선호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차는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든 차가 통풍 시트 3단계 틀면 소리가 되게 큰데, 이 차는 그거보다 좀 가장 큰 편이 아닌가. 그리고 유달리 통풍 시트 3단계에서는 뭔가 그 등 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커요. 이 차의 센터 플로어는 플로팅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공에 떠 있고 이 아래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차가 좀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센터 플로어도 이게 넓이가 좀 있는 편이고, 여기에는 양쪽에 주로 이제 운전과 관련된 버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물리 버튼의 수가 좀 많은 편이고, 보통은 여기에 기어, 레버나 뭐 다이얼 있잖아요. 이 차는 이게 드라이브 모드예요. 그러니까 기존과 조금 달라진 편이죠. 그리고 양쪽에는 동그란 좀 작은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는 비상등이고요. 이건 ISG 온오프. 그리고 이거는 모니터 끄고 켜는 거. 그리고 이거는 배기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이런 그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이 컨트롤 패드로 모니터 내의 이 기능을 조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앞에 보시면 다이얼이 있잖아요. 이걸로도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이 컵홀더는 날개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접힌 상태고, 펼 때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참고로 DBX의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즘에 나온 신차치고는 이 키에 버튼이 몇 개가 없죠. 딱 키가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키에 비하면은 이 키가 좀 되게 유난히 좀 묵직해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입니다.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이게 깊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CE-볼트도 있고요. 참고로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분할로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도 좀 작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유난히 좀 동그란 디자인이네요. 보통 운전대가 완전히 동그란 경우가 오히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차는 운전대가 완전히 동그랍니다. 림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좀 타이트하게 마감이 된 편이고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감각이 꽤 좋습니다. 아까 실내 전체에 걸쳐서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패들 시프트도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게 금속 재질이어서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소리가 다르죠. 그리고 이게 마세라티처럼 패들 시프트의 그 길이가 꽤 길죠. 그리고 보통 영국 차들 보면은 운전대 전동 조절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랜드로버처럼 이 차는 왼쪽에 따로 있습니다. 레버로. 스포크에 있는 버튼은 플라스틱 재질인데, 실내에서 가장 내장재가 떨어지는 게 이 스포크의 플라스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달리 좀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조작했을 때 눌렀을 때 감촉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옛날 느낌이에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해상도는 꽤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폰트라든가 그래픽이 꽤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차 외부와 내부에 걸쳐서 이 차는 차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계기판에는 저렇게 DBX라고 표시가 되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전화, 보조장치, 서비스 등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기판은 크게 보면 2분할인데,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과 함께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속도계가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저기는 고정이고요.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시트의 쿠션은 꽤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707마력의 고성능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트의 쿠션도 꽤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타본 SUV 중에서 시트 쿠션이 가장 단단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시트는 디자인부터 스포티하죠. 예를 들어서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고요. 좌판이라든가 등받이의 그 좌우 서포트도 굉장히 좀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 시트가 약간 좀 특이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트가 조금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은 꽤 얇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큰 그 프레임 위에 좀 얇게 가죽을 올려놓은 그런 형태죠. 이 차는 SUV로는 드물게 프레임레스 도어고요. 다른 차들과 이런 레이아웃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해서 이 윈도우 버튼이 있잖아요. 이 윈도우 버튼의 위치가 약간 좀 뒤로 있는 편이고, 그래서 운전석에서 저 버튼 누를 때는 약간 좀 손목을 좀 꺾어야 돼요. 도어 캐치도 다른 차들에 비하면 좀 되게 작은 편이고, 자세히 보면 이게 화살표입니다. 이 차는 휠 베이스로 보면은 중형급 이상인데 2열 도어 열리는 걸 보면은 아주 그렇게 넓은 편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열 도어가 딱 이렇게 요만큼만 열립니다. 그래서 뭔가 2열의 거주성에 아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2열 거주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타고 내릴 때 생각보다 이 지붕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어서 머리를 많이 안 숙이고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보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딱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열의 레그룸이라든가 또는 헤드룸, 보통 에스턴 마틴 SUV 같으면은 뭔가 헤드룸이 되게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머리 위는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 남을 정도로 헤드룸에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등받이 각도는 일단 조절이 안 되기도 하지만, 보통 많은 유럽차 또는 독일차들이 2열 시트가 좀 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차도 거의 90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2열의 거주성에는 좀 장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1열 시트가 생각보다 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밑에 마운트 된 거 보세요. 이게 이만큼 올라와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에 굉장히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본 SUV 중에서 이 아래쪽의 공간은 가장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좌우의 폭은 그냥 평이한데 이 상하 공간의 여유가 꽤 높습니다.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 좌우 공간은 좀 제한적이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2열에도 이렇게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됩니다. 사실 국산차에도 2열 통풍 시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이 차는 2열에도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이 가운데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B필러에도 있고요. 그리고 2열의 손잡이도 보통의 우레탄이 아닌 손잡이인데 오히려 1열보다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세팅을 했네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뒤에 백포켓인데 이 다른 차들에 비하면 백포켓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실내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썬루프인데,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꽤 넓습니다. 저 거의 A필러부터 뒤에 C필러까지 굉장히 넓게 크게 열리죠. 트렁크 개폐는 당연히 전동이고요. 버튼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차 트렁크가 다른 SUV에 비해서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열렸을 때 뭔가 이것도 되게 그 조각이 크죠. 그리고 다른 전동 트렁크 대비해서 이게 닫히는 속도가 유난히 좀 느린 편입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632리터고요. 이게 육안으로 봐도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저 입구 쪽의 폭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확실히 이 차가 비싼 차다 보니까 트렁크의 러기지 스크린도 이것도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가죽이 제공된 차가 굉장히 드문데 이 차는 여기도 가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떼어내기도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툭 치면은 이렇게 쉽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이 커버도 여기도 가죽이네요, 스트랩. 그리고 이어 시트는 트렁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어 시트 저 앞쪽에도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올리는 거는 수동이고요. 이렇게 이어 시트까지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이어 시트까지 좀 이렇게 경사는 좀 있는 편이죠. 예, 이 차는 시동을 걸 때도 이 배기음이 좀 우렁차죠. 근데 출력 대비해서 보통 자동차는 출력과 비례해서 이런 뭐 배기음이라든가 소리가 이제 스포츠 모델의 경우 커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707마력이라는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배기음이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성차들은 배기음이 뻥뻥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정차 시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성능이면은 보통 엔진 소리도 정차 시부터 막 되게 우렁찰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반면에 이게 진동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고급 SUV가 아니라 스포츠 성향이 굉장히 강한 하이 퍼포먼스 지향이어서 정차 시에는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보통은 진동이 가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약간 좀 파장이 큰 진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와이퍼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보기 드물게 이렇게 와이퍼가 이렇게 엇갈리는 방식이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0 V8 트윈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AMG로부터 공급을 받고요. 기본 DBS와 엔진은 같지만 튜닝을 해서 최고 출력을 707마력으로 올린 거죠. 보통 이렇게 고성능 차들은 아주 저속에서 움직일 때 오히려 약간 좀 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보면은 이 차는 처음부터 그냥 확 하고 달려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아주 저속에서는 그 반응이 약간 좀 둔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럽차에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를 탈 때는 제가 거의 공통적으로 저속에서는 좀 되게 좀 둥실둥실하다,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푹신하다, 부드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이렇게 아주 저속 또는 처음부터 단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 퍼포먼스 지향이어서 기본 서스펜션 세팅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상하로 움직이는 롤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단단함에 비하면은 이 차도 저속에서는 생각보다는 댐핑 상단이 약간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죠. 이 차가 시트 쿠션이 되게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쿠션과 하체 댐핑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단단합니다. 이 차를 밖에서 보면은 차가 좀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엔드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SUV를 만들면은 통상적인 SUV와는 달리 차를 좀 되게 낮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이 차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또는 옆에서 보면은 아, 시트 포지션 되게 낮겠다 싶지만 의외로 딱 차에 타면은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앞쪽의 시야는 이제 괜찮은 편이고 반면에 좌우의 시야는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 차만큼은 아닌데 좌측의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밖으로 이제 조절하는 그 폭이 조금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의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저게 사각지대가 약간 좀 더 있는 편이에요.
반면에 후방 시야는 저기 뒷유리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편이고요. DBX는 요즘에 차에서는 좀 느끼기 힘든, 그러니까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되게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좀 되게 기계적이다, 뭐 그런 느낌의 차가 별로 없는데, 이 차는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되게 기계적이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리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수가 낮을 때는 배기음은 이제 일단 거의 안 들리고요. 엔진 소리만 낮게 넓게 퍼지면서 올라오는데, 이 소리가 좀 되게 기계적입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하지만 그 벤츠와는 좀 소리가 많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이 9단 변속기도 이제 같이 쓰잖아요. 근데 그 물리는 느낌이 뭔가 직결감이 더 강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고성능차들은 별도로 에스턴 마틴 또는 브랜드에 맞게 튜닝을 한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방음은, 그러니까 방음이 보면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소리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노면 소음이라든가 풍절음이 좀 있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23인치 타이어에 트레드웨어 280 P0를 끼고 조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노면을 시속 90으로 달리면은 이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조용한 차는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체도 컴포트한 세팅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하드코어하게 좀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차들은 이게 천천히 달려도 뭔가 되게 빨리 달리는 것 같은, 또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인데, 바로 이 차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고성능 차들은 실제로 성능이 되게 빠르다고 해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전자가 다루기 힘들 만큼 뭐 거칠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차도 그냥 통상적인 가속 페달 그 밟는 양 있잖아요. 천천히 밟고 다니는 양. 그럴 때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하체가 좀 스포티하긴 하지만 뭐 운전이 전혀 어렵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회전수를 올려야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터보레그가 확실히 동일 배기량의 출력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지차 현상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편인데, 이 차도 그렇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터보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냥 무난한 그런 운전 감각입니다. 이 차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바람 소리가 조금 큰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km 정도만 돼도 이제 앞쪽에서 들리는 그런 좀 풍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딱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0 정도에서도 전면 풍절음이 있고, 그리고 보통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새는 그런 풍절음이 있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이 차는 생긴 대로 속도가 빨리 나오네요. 이게 하체가 단단해서 코너, 특히 무거운 SUV는 내리막에서 차가 더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차가 많이 기울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속도감은 낮은데 실제 여기 이제 찍히는 속도는 꽤 높네요. 저 지금까지 탔던 SUV 중에서 저 내리막에서 이게 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내리막에서 거의 세 자리 숫자가 나오네요. 특히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GT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올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GT와 스포츠 플러스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기본이 GT,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GT가 말 그대로 그냥 가장 노멀한 모드인데, 노멀 모드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저 내리막에서 그 전자장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어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제가 무슨 엔진 소리가 좀 되게 기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너 돌 때도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원초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도 언더스티어 성향이긴 한데, 뭔가 언더가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내리막에서는 이제 무거우니까 언더가 조금 더 나타나긴 하는데, 오르막에서는 그보다 이제 좀 더, 내리막보다는 밸런스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오르막에서는 언더도 거의 안 나고, 속도도 SUV로는 드물게 세 자리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가속과 함께 이 회전할 때의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주행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속도 이게 빼놓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최고 출력이 707마력이고 제로백도 3초대 초반이잖아요. 딱 그거에 맞게, 최고 속도도 310km고, 양산 SUV 중에서 700마력이 넘는 차, 또는 최고 속도가 300이 넘는 차가 뭐 별로 없는데, 이 차가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 가속 시간이 12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카이엔 터보 쿠페 이런 차들이 제로 200이 15초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그거보다 3초가 빠르니까 가속력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고, 심지어 정지에서 250km까지의 가속 시간도 이게 19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초 이내에 250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력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이제 제로 200 12초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911 GT3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 차가 실제로 이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데 그 체감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이게 아마 초반에 지체 현상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1500rpm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4000rpm까지는 이제 부스트가 차는 시간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4000rpm 이하에서는 약간 그 좀 지체 현상이 있죠. 근데 4000rpm 이상에서 이렇게 부스트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좀 그 등이 제껴지는 것 같은 그런 가속력이 나오고, 근데 이게 배기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체감 가속력이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 정도의 고성차들은 쭉 풀악셀해서 이렇게 자동 변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보통 배기음이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GT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기본적으로 회전수를 높게 쓰고요. 이제 배기음 이런 게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 2000rpm에서 킥다운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엔진 음색도 좀 달라지는데 배기음도 좀 더 굵게 퍼집니다. 물론 이게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뒤에 배기음 뻥 하고 터지는 이제 그런 게 소위 말해서 팝콘 소리 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아쉽긴 하죠. 사실 요즘에는 이게 고성능 차들도 배기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파워트레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스티어링도 더 민감해지고 하체의 댐핑도 단단해지고 이렇게 변하는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댐핑이 단단하다 보니까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더 단단해지진 않아요. 사실 뭐 이런 차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연비가 대략 한 11에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90 정속 주행할 때 그거밖에 안 나오냐 할 수 있지만, 이 차 출력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10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고성능 차들이 이제 90과 110에서 순간연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 차는 그 중에서도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작은 편이네요. 그리고 이 차의 성격과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차도 ISC가 있습니다. ISC 때 의외로 꺼질 때 작동이 되게 깔끔한 편이고요. 이게 켜질 때도 진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참고로 이 차도 오토홀드는 있고요. 반면에 이 차가 회전 반경은 조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차로에서 정지 상태에서 운전대 끝까지 돌리고 이제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거의 꽉 차게 돕니다. 그리고 아까 2열에 타보니까 1, 2열의 승차감이 비슷합니다. 이제 1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단한 세팅, 그러니까 컴포트와는 좀 거리가 있는 좀 단단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덜컥덜컥하는 약간 좀 그런 승차감인데, 2열도 그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2열과 비슷해서 4명 모두 비슷한 승차감을 누릴 수가 있고, 또는 2열도 좀 단단한 그런 승차감이어서 컴포트와는 좀 거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 역시도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1열과 거의 비슷하고요. 이 차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00rpm 이후에 가속력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보통 고회전으로 가면은 이제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에서 뭔가 힘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힘이 떨어지는 구석이 또는 기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4000rpm 이하에서는 이게 지체 현상이 좀 있지만, 그 이후에 회전대에서는 뭔가 되게 손쉽게, 보통 이쯤 되면은 속도가 줄 것 같은데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주행할 때 프레임레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의 사이드에서 새는 바람 소리가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가 그렇고요. 이 차는 제가 아까부터 느꼈는데 통상적인 고성능 차의 배기음과는 소리가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고성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바이크 같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아니라 뭔가 약간 뒤에 그 머플러 배기 라인에서 뭔가 좀 이렇게 긁힌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또는 뒤에 뭔가 약간 종이가 붙어서 팔랑팔랑 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배기음이 다른 차와 뭐 비슷한 그 예를 좀 찾기가 힘들 정도로 좀 독특합니다. 참고로 이런 차들은 브레이크도 일반적인 차들과 감각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성능 엔진에 맞게 고성능 브레이크를 달지만 그런 브레이크들이 오히려 초반에 담력이 또는 열 받기 전에는 담력이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브레이크 뭐 밟아도 뭐 괜찮은 그런 세팅이에요.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더 과격하게 코너를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전자장비도 더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GT 모드에서는 저 오르막에서도 좀 지나면은 제어가 이제 순간적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빠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일단 그 제어 들어오는 시기도 좀 늦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에스턴 마틴을 저 오랜만에 타보니까 진짜 되게 오랜만에 되게 개성 있는 차를 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자동차 업계는 소위 말해서 좀 과장하면은 몰개성의 시대인데, 왜냐하면은 브랜드마다 또는 그룹 내에서 다 뭔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뭔가 예전에 비하면은 특히 메가 플랫폼 사용 이후로 개성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에스턴 마틴은 이게 단독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개성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그 실내 일부에서는 이제 벤츠와 닮은 부분이 있긴 한데, 요즘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렇게 개성 있는 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개성 있는 차의 경우에는 차가 좋고 나쁜 거는 이제 둘째 문제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좀 범용적인 모델에 비해서 이런 소량 생산의 차들은 뭔가 장단점이 뚜렷해도 그런 그 단점이 좀 덜 부각이 된다고 해야 되나? 특히 이렇게 하이 퍼포먼스 차들은 기본적으로 성능 지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족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BX707은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잘 개발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장 디자인이 굉장히 멋집니다. 사실 스포츠카 브랜드가 SUV를 만들면은 약간 좀 뭐 어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뭔가 기존에 항상 있었던 차처럼 뭔가 에스턴 마틴의 그런 디자인 특유의 그 DNA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SUV 형태의 또는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에서도 되게 잘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에스턴 마틴 자체가 이게 좀 희소성이 있는 브랜드인데, 이게 SUV다 보니까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 색상도 그렇고, 그래서 외장 디자인이 눈에 띄는 장점이고요. 성능 같은 경우에도 그 스펙이라든가 엔진에 맞게 아주 뛰어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속력이라든가 회전 성능은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스포츠카에 더 어울리는 그런 성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2열의 거주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긴 하지만 2열의 전체적인 공간이라든가 트렁크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에스턴 마틴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이제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마세라티, 페라리도 그런데, 그렇게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가격 대비해서 내장재가 그렇게 막 썩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고급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푹신한 가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싼 소재이긴 할 건데, 얼핏 보기에는 이게 좀 단단하다 보니까 감성적인 면에서는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히 이 차가 개성이 있는 게, 이제 통상적인 자동차들의 인터페이스와는 좀 다른 부분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그 본인 여는 그 레버 있잖아요. 보통 이쪽에 있잖아요, 운전석에. 근데 이 차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구석에 그 빨간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자잘한 단점이긴 한데, 컵홀더에 컵을 놓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놓을 때가 이 차가 의외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 센터선을 밑에다 놓으면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도어 그 트림의 이 윈도우 버튼처럼. 그리고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차가 뭔가 엔진룸과 그 밀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하이엔드 스포츠카 또는 SUV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뭐 포르쉐뿐만 아니라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또 흔해졌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개성이 넘치는 고성능 SUV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에스턴 마틴 DBX 707이 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이로써 에스턴 마틴 DBX 707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